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취소.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1번,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에 보시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참 길죠, 지문이. 자, 금년 법무사 시험 문제인데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민법제 141조가 적용되어 취소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나 취소가 되어서 소급표가 발생되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은 이미 근로자들이 제공한 급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노동의 대가, 그것은 어떻게 돌려받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역시 근로계약의 특성상 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밑줄 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요, 182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 거기서부터 밑줄 처음부터 줄 주셔도 되고요, 옆으로 묶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무 제공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취소권 행사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 즉 소급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근로계약의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1번이 틀리고 정답이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인수로 된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가 사기에 한 것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갑이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당하여 헐값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때는, 이때는 또는 헐값에 매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세보다 아주 비싼 가격에 좀 부실한 어떤 물건을 매수를 했다든지, 어쨌든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이유로 민법제 110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겠지요. 근데 취소권 행사로서 나타난 직접적 효과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근데 이 사기는 통상 동시에 불법행위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함께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지만, 자, 이것이 함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둘 다 모두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그것입니다. 법률행위가 사기의 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한다. 네, 됐죠. 그다음 3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죠.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3년,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거 아시죠? 4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번복해서 추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 번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 번 취소하고서는 다시 번복해서 추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반대로 한 번 추인하고서는 또다시 번복해서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형성권입니다. 취소든 추인이든 형성권이고 행사하고서는 그 다음에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고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때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반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령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하나 그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외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취소는 재판상 재판 외,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물론 재판상 형성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상으로 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이라든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채권법에 나오죠. 자, 또는 뭐 가족법의 친생 부인권이라든가 재판상 이혼권이라든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의 친생 부인권. 그 다음 또 가족법의 재판상 이혼권.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돼야 한다. 그래서 재판상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뭐다? 재판상 재판외로도 가능하다 했죠.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 1번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3번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번 182페이지 제일 밑에. 자, 취소에 관한 사항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군요. 자, 1번 그대로 판례를 옮겨놨습니다.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성격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본래는 원칙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 전체를 취소하는 거지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는 남겨두겠다. 이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판례는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눌 수 있는 성격이 있고 또 일부분만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분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대로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2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돈에서 상환을 책임있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대한 특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죠.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 이거 뭡니까? 이것도 했던 거죠. 자, 갑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를 했죠.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면 을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해지를 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손해배상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을에게, 이 갑과 을 사이에 애초에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었을 때는,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을이 자기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의무를 다소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정반대로 표현했어요. 매수인에게는 착오가 있을 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돌릴 수 있다. 정반대로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 4번.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표시.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해야 되고 추인권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추인하지는 못한다. 예? 그렇죠. 추인권자여야 돼. 그럼 뭐냐? 미성년자가 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추인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만 법률행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또 문제 여러분 좀 더 진행하다 나올 텐데 이겁니다, 여러분.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이행의 청구, 강제 집행,
그다음에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거거든요. 지금 저 혼자 표현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계 이행의 청구, 강제 집행,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런 것들을 뭡니까? 법정주의다. 하나만 제가 찍어서 사례 한번 띄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노트북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의 법정 대리인 A가 친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 노트북에 중도금이라면 좀 그렇네요. 그죠? 이렇게 하자고요.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원룸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정 대리인 물론 동의 없이 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법정 대리인이 원래대로 하면 오늘 뭐 지급할 날짜입니까? 매수인은 중도금 치를 날짜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인데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뭐가 들어올 것이다. 취소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치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어떤 청구가 왔냐면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가 뭐예요? 이행의 청구가 뭡니까? 왜 중도금 오늘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내가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중도금 입금해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중도금 안 들어옵니까? 입금해 주십시오. 라고 이거 뭡니까? 취소권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백한 추인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없었어. 없었지만 이 취소권자 측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추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법정 추인이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한 추인. 다시 말해서 명백히 추인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은 그 취소권자 측의 어떤 행동을 짐작해 봤을 때는 이건 추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속에 추인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행동 속에 추인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민법은 6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 이행, 경계, 이행의 청구, 강제집행,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 양도 이렇게 해서 6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 추인 중에 가장 시험 잘 나온 것이 뭐냐면 이행의 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행의 청구를 이렇게 예를 띄웠는데요. 이리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법정 추인이 됨으로써 다시는 갑이나 A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냐? 추인으로서의 간주가 돼버리니까.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오히려 취소권자 측을 상대로 해서 이행의 청구를 한다. 왜 등기서류 넘겨주기로 해놓고 오늘 안 가져오느냐? 예? 등기서류 갖고 오시오. 이렇게 이쪽으로 행사되면 이거 법정 추인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의 청구만큼은 취소권자 측에서 이제 행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번 지문은 바로 법정 추인이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법정 추인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좀 여러분에게 좀 맡기고요. 문제가 186페이지 보시면 9번 문제 있잖아요. 186페이지 9번.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여러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문들이 조금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네요. 그죠? 5번. 네, 18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있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 등격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까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 했는데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바로 취소는 이 정도 하고요. 189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으로. 조건과 기한. 3번 문제, 190페이지 3번 문제. 3번. 자,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수표나 어음의 배수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그 배수에 붙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배수행위는 무효인 배수행위가 된다. 근데 우리가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있죠. 조건과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죠? 그럼 조건과 친하지 않다 하면 어떤 것이 조건과 친하지 않나요? 조건과 친하지 않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음행위, 수표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다. 어음행위, 수표행위.
근데 이건요, 기한과는 친합니다. 기한은 붙일 수 있다, 그죠? 예, 기한.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역시 조건과 친하지 않습니다. 불법 조건이 붙으면 그 법령이 전체를 무효로 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잠시 후에 또 지문에서 보시죠. 불법 행위.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법상 신분행위.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의 가족법상 신분행위는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단독행위. 단독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은데,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만을 유리하게 하는 단독행위는 예외입니다. 상대방만을 유리하게 하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또 나와요. 그죠? 은근히 나옵니다. 유증이라든가 또는 채무면제 있죠. 둘 다 단독행위인데,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상대방만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가능합니다. 예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친하지 않는 거, 붙일 수 없는 것들이고,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예외다, 예외. 가능한 것, 예외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왜냐면, 이번 뭐 승진 시험에 합격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어. 누가 이제 어떤 다른 지인이 승진 시험 합격하면 빌려간 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번, 이번에 한번, 힘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 이런 얘기죠. 격려 차원에서.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조건부죠. 조건부.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얼마든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번 문제에 보시면 1번에 수표나 어음의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효이므로 배서행위는 무효인 배서행위 된다. 그러면 이거 무효가 되어버리면 그 어음행위나 수표행위에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어음법이나 수표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자, 해설을 좀 참조하시죠. 해설에 보시면, 자, 오른쪽 페이지 위에 내려오면 해설 있죠. 박스 안에 조문이 있습니다. 어음법 12조, 수표법 15조 조문 안에 보면 하나만 보시죠. 어음법만 보시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지 무효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서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그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무효란 개념하고는 다르죠. 행위 자체의 그 효력은 인정을 해주되 그 조건을 붙인 것 자체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다시 돌아왔어요. 2번. 일반적으로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할 수 있으나 유엔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기 유증, 유언에 조건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 그러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증리해 주겠다. 그럼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리라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고, 아시다시피 해제 조건은 정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의 소멸을 가져오는 거죠. 반대죠. 그죠?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조해 주겠다.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 보조가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네, 보조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이제는 합격하면 이제 당당하게 또, 수입을, 또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이제 보조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보조해주겠다. 합격하면 더 이상 보조가 안 나. 효력의 소멸을 갖는. 그래서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당사 사이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이 4번 지문은요,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불법 조건, 조건에 어떤 불법적 조건이 붙었을 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어긋났을 때, 또는 공사 양속에 반할 때, 이런 조건을 뭐라 한다고요? 불법 조건이라고. 불능이 아니라 불법 조건은 법령이 전체를 무효한다. 그래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하고 결합되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지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하고 나오면 이건 유효입니다. 무조건과 같다 또는 유효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가 불능이 아니라 만약에 불법으로 나오면요, 이때는 정지가 붙든 해제가 붙든 무엇이 붙든 결과는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이 전부가 무효로 된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진 사임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면 정지 조건이죠. 사임한다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부동산을 증여해준다. 효력의 발생이니까 정지 조건이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진 사임 의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러분,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그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조건 성취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받는 자죠. 이 자가 스스로 증명 책임을 부담하니까 자신의 자진 사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3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6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있다. 방금 했던 것. 그 다음에 2번.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당의 법률행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 내용을 이룬 것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자, 무슨 뜻이냐면 조건부 법률행위든 기한부 법률행위든 이건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예? 합격하면 증여해 주겠다. 뭐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뭐 좀 사례가 아주 원초적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갑이 사망하면 이 토지를 당신에게 증여하겠다. 뭐 매매하겠다. 이건 뭡니까? 조건이나 기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표시입니다. 단지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해서 붙이기 때문에 부관이라 그러죠. 부수적인 약관, 부관이라고 하잖아, 그죠? 조건, 기한, 부담 이 세 개를 부관이라 그러죠, 여러분. 법률행위의 부관. 그래서 어쨌든 부관도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표출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의사표시는 이렇게 외부로 표현이 돼야 한다. 2번 맞고요. 3번.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시험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조건부 권리도 자,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인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거 암기해 주시고 기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세 위반한 것인 때에서 끊으면 이런 조건을 뭘 한다고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설명드렸죠. 불법 조건. 네. 그 다음에 7번. 자,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기억해 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또 반복됐어요. 이거 불법 조건을 말한 겁니다.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을 때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틀렸고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니은의 제작물 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면 이는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한다. 여러분, 순수수의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뭐 조건의 종류 보면 단순수의, 순수수의 조건, 우성 조건, 혼성 조건 이런 그 조건의 분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순수수의 조건은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내키면 변제하겠다. 아니 갑이 을로부터 돈 빌리면서 내 마음이 내키면 변제하겠다. 이거 뭡니까? 이건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수의 조건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붙인 사람의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러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당사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순수수의 조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 순수수의 조건은 효과가 되느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갑이 우리에게 돈 빌리면서 차용증 끝에다가 내 마음 내키면 변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면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갑은 자기 마음 안 내키면 돈 안 갚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갑의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조건으로서 이런 것을 순수수의 조건이다라고 하고 효과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자, 판례가 이 제작물 공급계 뭐 이렇게 금형 이런 거 금형 예, 제작하는 이런 그 기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기로 도급인가 수급인 사이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서에 뭐라고 붙였냐면요.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그러니까 그 금형 기계를 제작해서 도급인에게 공급했을 때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그 응당의 보수를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생각건대는 그러면 도급인의 의사에 너무 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러한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효과는 유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됐고. 디귿 있죠. 디귿. 불능 조건이 해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여러분 이건요. 이것은 뭐 여러분 뭐 정리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요.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유효. 유효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무조건과 같다. 조건 없는 법률에 같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않은 조건 없는 법률에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사례를 결부시켜서 물어보는 경향은 거의 없어요. 그냥 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냥 풀어서 이게 말로서 풀어내니까 예를 들면 아주 좀 사례가 좀 너무 원초적이 유치하지만 이런 사례를 들어볼까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러니까 자 해가 그냥 해라 치고요. 서쪽에서 뜨면 이 토지를 정리해주겠다. 이 아파트를 정리하겠다 그러자고요. 이 아파트 정리. 자 이게 이러면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하겠다 했으니까 증여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고. 근데 앞에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다고 해요. 응? 이것은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니까. 이렇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해 준단 말은 말짱 무효입니다. 이건 여러분 바로 무효죠. 그죠? 예. 그러면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할까? 뭐 법무사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역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재산을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1차도 어려우니까 1차 합격도 쉽지 않으니까 그죠? 1차라도 합격하면 이 재산을 뭐 증여하겠다. 이렇게 했다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전년도 1차 합격자다. 1차 합격자로서 뭡니까? 이제 그 2차만 보면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건을 붙일 때 이미 성취된 것으로 확정된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 하죠? 기성 조건. 불능의 반대.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은 불능.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성취로 확정된 조건은 기성. 그러면 자 이미 합격한 사람이고 합격하면 증여해 주겠다. 뒷부분은 뭐요? 정지 조건이고. 그러면 이미 합격했다. 그럼 기성 조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증여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이 유효란 말은 뭡니까? 예? 무조건과 같다. 조건 없는 법률에 같다는 소리는 뭐냐면 앞에 조건 안 붙이고 그냥 증여해 주겠다. 이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해 두셔야 돼요. 불정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다. 이건 공식으로 불정무 암기하시고 언제 이런 사례를 띄워서 OX 판단을 하겠냐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는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암기를 해버려요. 불정무 하시고요. 좀 지울게요, 여러분. 좀 지우고 불정무 이걸 공식으로 불정무 하시고. 자, 만약에 지문에 뭐라 했다? 뭐 예를 들면 불능 조건이 뭐 정지 반대 조건이 뭐다? 해제 조건이면 이때는 뭐 유효.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답도 유효 바뀌고. 그럼 불정무 불해 하면 뭡니까? 하나만 바뀌었으니까 유효.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나왔다. 그럼 불능의 반대가 기성이고 정지는 정지로 그대로 내려왔고 둘 중에 하나만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무효는 유효로 바뀐다. 그럼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되냐?
불능이 기성으로 나오고 뭐 시험 지문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나왔다. 둘 다 바뀌었잖아. 불능은 기성, 정지는 해제 이렇게 바뀌었지. 둘 다 바뀌면 무효는 그대로 무효로 내려와야 돼. 응? 무효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이 유효라는 말은 방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유효라는 표현보다 시험 문제 지문에 어떻게 더 잘 나오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왔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왔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 말이 결국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응? 그래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건 뭐 암기 그냥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이걸 앞으로 도치해갖고 지문에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제 조건이, 자, 보세요.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시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바꿔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정지 조건이, 이미 조건이 성취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대개는 그냥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이렇게 가는데 앞뒤로 바꿔내는 것도. 그러면 디귿 부분, 자 7번의 디귿 부분 다시 보시죠. 불능 조건이 해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어떻게 불해유 유효,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 유효 맞죠? 정 조건이면 이 소리는 불정무,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고 정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이 뜻이죠. 불해유 불정무 그 뜻입니다. 자 디귿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이 원칙이다. 네, 이 판례가 여러분 어떤 판례냐?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냥 조금 압축해서 꼭 여러분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어떻게 판단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붙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성격을 나누는데 예를 들면 A 자동차 회사에서 B라는 고객에게 할부로 자동차를 팔았을 때 24개월, 이거 지금 가정을 하자고요. 24개월로 자동차를 할부로 팔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 이제 할부 계약서, 약관에 2회 이상의 할부금을 연체하면 일시 청구할 수 있다. 2회 이상을 연체하면 일시에 나머지 대금 몽땅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된다. 이런 특약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B가 2회 이상의 할부금을 연체를 했을 때 B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될 텐데 이때 이 특약을 어떻게 해석하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요. 이것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곧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즉시 청구, 즉시 변제 의무가 발생된다. B에게는 즉시 나머지 전액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즉각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면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 변제 기한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약정대로 기한이익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이 발생했지만 그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장 갚아라. 즉시 변제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이 기한이익을 인정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그대로 분할 납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이 판례가 뭐였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누구를 위한 특약입니까? 이 사안에서는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누구를 위한 특약이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를 위한 특약이죠. 그죠? 회사를 위한 유리한 약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한이익 채권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했다더라도 이렇게 보지 않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지 않고 정지요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봐서 채권자가 당장 뭐 즉시 변제 상황에 따라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약관대로 아니면 그대로 분할 납부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이건 누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채권자가 선택을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특약 자체가 채권자를 위한 특약이기 때문에 흑기야 뭐 2회 이상 연체했는데 그 고객에게 당장 갚을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2회 이상 연체를 했겠죠. 그런 사람 대놓고 뭐 몽땅 갚아라 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밑에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설명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긴데요.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리얼에 보시면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칙이다. 채권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지체 상태에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도 있고 했는데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대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얼이 틀리고 해설을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밑에 리얼을 보시면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적극 그렇게 돼. 적극 딱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만 이렇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엄 리얼도 틀렸고 미엄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이거 여러분 뭐라 그러죠? 방해한 경우. 조건 성취의 의제라 그러죠. 조건 성취 의제. 자, 조건 성취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의제되는 시점. 이거 좀 깁니다. 이것도 역시 판례, 이거 길죠, 문장이. 근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틀리게 낼 때는요,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게 짧게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조건 성취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지한다는 조건 성취 의제. 그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그 같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좀 길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다이다. 너무 짧게 끝나버렸어요. 자, 이것은 출제하면요. 출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짤막하게 문구를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 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리얼, 미음. 네. 기억, 니은, 리얼,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가시죠. 195페이지 10번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시험 문제네요. 사무관. 조건 또는 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혼인, 인지, 이혼, 입양, 파양, 유언, 상속의 승인 및 포교 같은 가족법, 상속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쭉 나열했는데 뭔가 하나 빼야 되는 게 있네요. 그죠? 유언에 따른 유증, 이런 것들은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번 X. 그 다음에 2번 중복입니다. 불법 조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간 아낄 겸 읽지 않겠습니다. 2번은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전체를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법률이 전체. 그런데 또 뒤에 문구, 또 문장이 또 연결되네요. 두 번째 줄 끝에.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어야 되지만, 기정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다 지웠네요. 불정무, 기정유. 이런 거다. 부정한, 그러니까 앞 글자에서 부정한 행위하면 무효. 기정사실이면 유효가 아니냐.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암기니까. 이 부정무가 뭐예요?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 이거죠.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면 유효. 그죠? 기정사실이면 유효가 아니냐.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앞 글자 따서.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은 또 옳습니다.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면 기정유. 유효. 조건 없는 법률. 기성 조건이 해조건. 기해무. 그렇죠? 3번 정조건부 채권 양도에서 정조건이 성취됐다는 조건 성취 사실은 그 조건 성취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조건의 성취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채권 양도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입니다.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된 때 발생하나 소급표 없다.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급표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 또 조심이라는데 이 조건 성취의 효력하고요. 조건 성취 효력과 그다음에 기한 도래 효력. 기한 도래 효력은 이것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는데 근데 뭐 조심할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뭘 조심하라냐면요. 이겁니다. 둘 다 소급표가 없는데 조건 성취 효력은 당사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고요. 기한 도래 효력은 이건 결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것이 조건이고요. 기한은 결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꼭 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그 바로 밑에 문제. 옳지 않은 것. 1번. 유언에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됐을 때는 유언자가 원래는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깁니까? 유언의 효력 발생 언제 생기냐고요?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유언에 정지 조건을 붙여놨을 때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가 됐을 때는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예외죠. 본래 유언의 효력은 아시다시피 유언자 사망 시 효과가 생기지만 조건을 붙인 유언일 때는요. 그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2번 해제 조건이 자 이런 식으로 도치해서 해제 조건이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럼 뒷부분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밑줄 치면 불능 조건 그럼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 이렇게 가야 되죠. 도치를 시켜갖고요. 불해유 이렇게 유효 불정무 불해유 이렇게 가야 되니까 2번 틀리고 정답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유효. 그 다음에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그 이행기한은 도량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그 다음에 4번 기한이익은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이익은 상대방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미리 포기할 수 있다라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요. 두 개 조심해야 돼. 기한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소멸시효 완성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 기한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에 또 나왔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이건 뭡니까? 불법 조건. 네, 불법 조건은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법령이 전부를 무효로 한다. 맞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에 기한이 나옵니다. 자, 1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에는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몇 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원고갑과 피고 을은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본소를 취하한다. 라는 조건부 소취와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을이 피고가 위 약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면 원고 갑으로서는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합의금 1억 지급받은 후 본소를 취한다는데 이걸 지급을 안 해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번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은 A 토지 중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은 다시 매도인 갑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은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는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지되어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 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아니 이제 갑이 을한테 땅을 이제 팔았죠. 팔면서 자, 만약에 이 부분 토지가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시 원가로 갑한테 다시 되돌려준다, 반환한다 라는 조건으로 매매를 계약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토지 부분 일정 부분이 공장 부지 및 그 예정 도로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편입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건 뭡니까?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의 상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 부지에 편입 안 된다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만큼, 나머지는 매매 계약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매매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이런 계약으로 봐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죠.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환매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조건부 환매 계약이라면요, 갑이 또 을을 상대로 뭘 해야 돼요?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채권법 가서 다시 한 번이 아니라 해당 부분 나오면 그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 행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환매 약정된 기간이 도래되면 환매권자는 환매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 행사를, 환매의 건이라는 의사표시, 형성권, 의사표시 행사를, 권리를 행사해야만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편입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은 자동 실효되는 것 같은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은 2015년 3월 6일 자신 소유 A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계약의 효력은 병이 사망하면 발생하고. 여러분, 이거 조건부 법률행위입니까? 기한부 법률행위입니까? 조건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죠. 그럼 기한은요,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기한부 법률행위라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면 2019년 1월 1일이 되면 매도하겠다. 이런 것은 뭡니까? 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죠. 확정 딱 며칠 남았는지가 정확하니까. 그런데 언제 도래할 것이 확실하니까 확정 기한인데, 아시다시피 갑이 사망하면 이 토지를 매도하겠다. 그럼 갑의 사망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년 뒤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도래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기한은 기한이다. 도래가 확실하지만 언제 도래할지를 알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죠. 불확정 기한. 그럼 지금 이게 전형적인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일단 조건이냐 기한이냐 그걸 구분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선 이제 선결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 이제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2015년 3월 6일 자신의 소유 A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 효력은 병이 사망하면 발생하고, 그때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기로 한다 라는 약정을 했을 때, 병이 2016년 3월 6일 사망했다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5년 3월 6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이럴 바에야 계약 기한부 법률이 불확정 기한부 특약 뭐하러 붙입니까? 전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질문이 만약에 이대로 맞다면 기한부 법률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땅을 임대해 주겠다 했는데, 정작 그 내년 1월 1일이라는 2019년 1월 1일이 되니까 그 효력을 오늘 날짜 2018년 11월 오늘 날짜로 소급시킨다. 그러면 기한부 법률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또 방금 제가 말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기한 도래효력은 결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특약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기한부 법률에는 소급표라는 것과는 이건
물과 기름과 같아서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매매 효력이 생긴다고요? 병의 사망 시. 즉 병이 2016년 3월 6일 사망했다 돼 있죠. 그때부터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 효력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약정했던 대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3번. 자, 어떠한 법률이가 조건 성취 시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한 사유로서 그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보고 기간 200페이지 한번 200페이지 200페이지 3번 민법상 기간과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기간을 일주 월연으로 정한 때는 이건 뭡니까? 역법적 계산법이라죠. 역법적 계산법. 자, 자연적 계산법은 시분 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법이고 역법적 계산법은 일주 월연을 단위로 하는 계산법인데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한 때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가 역법적 계산법은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한다. 초일,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죠. 하나, 연령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2번. 연령 계산에 있어 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출생일 산입하죠. 네. 3번.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일에 해당할 때는 그 기간은 이길 그 다음 날부로 만료한다. 3번이 옳고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서에 위반한 것인데 끊으면 불법 조건이고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단 뜻인데 바로 틀렸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했고 5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이미 성취했다면 뭐요? 기성 조건이죠.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언제나 틀렸죠? 예, 기성 조건이 자 뭡니까? 정지 조건하고 결합하면 유효가 되지만 조건 없는 법률이 되지만 기성 조건이 해 조건하고 결합되면 기해무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뭡니까? 기간은 출제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뭐 기출 문제가 거의 없는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민법 총칙의 제일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